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10가지 감정을 스토아 이 책에서 지금 다루는 법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주까지 두려움, 불안, 오늘 분노, 수치, 자책감, 슬픔까지 아마,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질투, 욕망, 인지왜곡, 이렇게 9가지인데 여기 책에는 왜 10가지 감정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책의 애란지, 아니면 뭐 또 다른 게 있는지 한번 보고요. 어, 126페이지에 분노라는 얘기, 에픽텍토스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매도한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느낌에 휩쓸리지 말라.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건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판단임을 잊지 말라.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건 그들의 행동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그거를 수용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판단을 해야만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라는 이 감정은 어, 불교에서 탐진치라고 하죠. 탐욕, 분노, 어리석음.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세 가지라고 할 때 이 탐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분노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7페이지에 네. 불안이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면 분노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종종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 때문에 생긴다. 그렇죠. 분노는 뭔가 다른 사람이 저질렀거나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거나 할 때 우리가 불쾌감이나 분노가 일어나죠. 세네카는 분노를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순간적 광기라 표현했어. 그렇죠. 엄청나게 이렇게 분노를 하면 분명히 자신도 그리고 상대방도 많은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순간적 광기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분노는 눈을 흐리게 한다. 네.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는 하려는 일을 미루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제 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미루어야 되겠죠.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이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프로소케 해야죠. 명상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128페이지 분노에 대한 최선의 조치는 대응을 미루는 거다. 첫 시도는 힘들지만 기다리다 보면 분노가 사그라질 것이다. 세네카의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는 다 같이 경험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엄청나게 분노가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룻밤이 지나면서 그 분노가 사그라들 확률이 거의 90%죠. 뭐 저도 이 말에 동의하고 그렇지만 뭐 가끔 이런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즉각적으로 분노해서 행동할 필요도 있는 일이 많죠. 분노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할머니를 괴롭히는 강도를 응징하는 우리 주변의 청년들, 그 청년이 분노하지 않았으면 그 강도에 할머니 그 강도를 응징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리고 공공선, 정의로운 분노가 사라지면 이 세상은 악인들로 넘쳐나겠죠. 그래서 분노는 꼭 필요한데, 예, 적정한 분노, 그리고 이런 공공선이나 정의로운 분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첨언하고요. 128페이지 누군가가 당신에게 툴툴거리는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종종 이런 사소한 일들이다. 그렇죠. 네. 뭐 사소한 거에 많이 분노하죠. 저도 이렇게 누가 툴툴거리는 걸 좀 많이 싫어한다는 걸 제 자신을 관찰하면서 많이 봅니다. 엊그제 카페 옆자리에 어떤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분실했다고 하면서 한참 찾다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선생이 가지고 간 거 아니냐고. 순간 되게 좀 황당했고, 그런데 순간 어떤 생각이, 나는 가져가지 않았는데 왜 내 가방에 혹시 이분의 핸드폰이 나오면 나는 꼼짝없이 범인이 되네? 정말 억울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순간 들더라고.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그런지. 129페이지 마음을 진정시키는 전략. 먼저 몸을 안정시켜라. 분노가 생겼을 때 일단 먼저 몸을 안정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적 정신 상태가 외적 정신 상태에 그대로 드러난다. 맞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또 외적인 상태가 또 마음으로 또 우리가 굳어지죠. 마음에서 또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상호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얼굴 근육 이완시키고 차분하게 호흡하고 천천히 걸어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130페이지에 네, 타인의 행동이 악의적이지 않고 거의 우발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분노가 줄어든다. 그렇죠. 고의적이지 않고
그냥 실수로 이랬다면 좀 분노가 덜 폭발하잖아요. 근데 뭐 악의적이라거나 고의적으로 했다 뭐 이러면 뭐 우리는 뭐 폭발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덜 분노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도 뭐 많은 사람들한테 분노를 자아내게 행동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책에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화나게 했을까 한번 돌아보게 되는 문장이죠. 맞죠? 뭐 엄청나게 많죠. 저희도 뭐 가끔씩 예. 가족들이나 동료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 진심으로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투나 이런 거 피드백 해달라 이렇게 말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뭐 가족들이 날 다 좋아할 거고 내 동료들이 날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심으로 한번 피드백 해달라면 정말 조금 놀라울 일이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이런 제도를 좀 제가 많이 우리 팀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정말 저도 뜨끔뜨끔하고 저는 되게 잘해줬던 친구인데 저 친구는 정말 좀 막 진솔한 얘기를 담아내는데 제가 되게 지금 같은 내공이 없는 상태에서 되게 아찔하다는 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는 피드백을 잘 안 받고 있는데 여하튼 뭐 우리는 정말 화나게 하는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죠. 131페이지에 당신이 X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당신의 삶도 괴로워질 거다. 왜냐하면 X라는 일은 끝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신의 삶에서 X를 치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생길 거다. 뭐 맞는 얘기고, 뭐뭐 때문에, 뭐, 직장 상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항상 그런 얘기가 되면 그걸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런 일은 발생을 하죠. 분노 자체는 그걸 일으킨 원인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는 어떤 원인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분노할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보다 그 분노 자체가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하죠. 타인의 악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 마음에 침투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아까도 계속 나왔다. 우리가 수용해야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러므로 자신의 분노 먼저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다뤄라. 우리는 보통 화나면 근데 원인을 먼저 찾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분노를 먼저 가라앉혀라. 그 다음에 원인을 다루자. 133페이지에 만일 공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분노하지 말고 단호하게 행동하라. 어우, 멋진 얘기죠. 또 공정한 대우를 요구할 때 당당하게 행동하라. 다른 사람이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차단하려고 한다면 저항하라. 네. 단호하고 당당하고 저항하라. 침착하면서도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도발 앞에서 정의롭게 반응하는 사람은 분노에 찬 사람보다 더 많은 힘을 드러낸다. 정의롭게 분노하면, 그거는 엄청난 힘을 드러내죠. 그냥 자기의 사사로운 어떤 개인적 감정 때문에 분노하는 건 힘이 없는데, 이 공공선, 이 사회를 위해, 이 국가를 위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롭게 분노하는 거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 없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그냥 단호하게 행동하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저항하는 게 분노 없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은 제가 조금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들었고요. 엄혹한 상황에서 냉정하게 일 처리하는 사람을 리더로 섬기고 싶은 게 우리의 심리죠. 그래서 엄청나게 일이 발생했을 때 막연하게 분노하시는 분들을 우리 리더가 안 됐으면 좋겠죠. 그런 분들은. 좀 냉정하고 그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사람을 리더로 섬기고픈 게 우리 이런 소시민들의 바람이죠. 134페이지에 협상에서 분노한 척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짜 분노가 진짜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 네, 뭐 이거는 뭐 저도 가끔씩 일부러 분노를 일으킬 때도 있죠. 왜? 이 상황에서 분노해야만이 뭔가 일의 성취나 어떤 대화의 통로가 생길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분노는 에너지가 확실히 맞고요. 행동하게 하죠. 뭐 가끔 뭐뭐 때문에 화가 났지 이런 말을 한다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우리는 화를 낼 때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죠. 어떤 누구도 우리는 비판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도 비판할 수 있어요. 그걸로 화낼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감정이
134페이지 비현실적 기대는 좌절과 분노의 원인이 된다. 그렇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비합리적 분노의 폭발은 줄어들 거다. 그렇죠. 뭐, 하여튼, 기대가 결국은 좌절과 분노의 원인이죠. 나는 50 정도의 사람인데 100을 요구하면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또 우리 인간적인 우리의 해야 할 일이지만 여하튼 그 100을 채우기까지 50의 어떤 그 빈 공간에서 우리는 계속 분노하고 힘들고 좌절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꼭 그것만 정답은 아니죠.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또 의무죠. 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저는 신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거는 그런 거라고 봐요. 134페이지 악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놀라는 것은 불가능한 걸 기대하는 우리 잘못이다. 네. 그래서 여기 책에서 보면 네. 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거가 너무 당연한데 그걸 가지고 분노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예를 들었는데 너무 좀 와닿더라고요. 무리한 사람들은 대충 봐도 우리가 좀 보이죠. 걷는 것만 봐도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보이죠. 가끔씩은 뒤에서 차 달릴 때 앞에 차 봐도 그 사람 운전자 성향이 보일 때가 있죠. 예. 그만큼 우리는 예민하게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권력과 명예와 부와 힘은 그 사람의 본질이 튀어나오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렇죠. 갑자기는 아니지만 권력을 잡거나 명예를 얻거나 부를 가지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올 확률이 거의 90%죠. 그래서 내공이 안 된 친구들이 그거 뭐 잘 가지게 되면 뭐 악행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35페이지에 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삶은 불행하다. 당연할 거고 아레올리우스는 그런 사람의 행동은 그 자체가 형벌이다. 거기에 끌려다니면 실수만 저지르게 될 뿐이다. 그렇죠. 분노가 생길 때 마음을 진정시키고 대응을 미룬다. 가능한 방법들을 침착하게 평가하라. 분노가 가라앉으면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가장 좋은 대응 수단은 없을 때가 많은 걸 기억하라. 아주 멋진 문장이죠. 적절한 대응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대응 수단은 없을 때가 많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죠. 대응하지 말라라는 뭐 그런 의미로 읽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수치심. 네, 136페이지. 유기에서 수호지심을 수치심이죠. 뭔가 부끄러워하는 것들.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면 수치심이 들고요. 수치심은 죄책감이나 후회를 불러일으키죠. 뭐, 유교에서 말하는 수호지심. 나의 행동에 대해서 막 이불킥하는 거, 이런 거죠. 137페이지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끼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부족들 간의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수치심을 느낀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뭔가 어떤 무리에서 내가 좀 다르게 보이는 것 자체가, 어, 좀 이런 수치심이 들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수치심은 인간이 사회에 적응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사회와 가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정인 거예요, 수호지심. 이게 아니면 뭐 지 마음대로 행동하겠죠. 근데 이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비슷해지려고, 저 사회의 법을 지키려고, 저 사람과 비슷하게 되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또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스토아파는 수능을 경멸한, 이렇게 잘 따르는 거, 이거를 경멸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모든 행동이 우리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덕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합의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법이거든요. 근데 법이 뭐 제대로 잘 만들어져 있다고 판단 저는 안 되거든요. 법 만든 거 보면 솔직하게 뭐 법관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런 의식이 깊지 않아요. 그냥 법률적인 지식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죠. 미덕을 근간으로 두고 이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급이 안 돼요, 친구들 보면.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좀 웃기지만 제가 여하튼 미덕을 따라야 한다는 합의가 아니라 군중의 다수의 동의를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미덕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스토아파에서 미덕은 지혜, 정의, 용기, 절제고
뭐 기독교에서는 네, 십계명이 될 수도 있고 불교에서는 육바람이 될 수 있고 유교에서는 사단이 될 수 있고 여하튼 그런 걸 그런 기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심성, 본능 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네, 139회 카토라는 로마 정치가는 스토아주의의 모범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카토는 보라색 겉옷이 유행이라는 걸 알게 되자 항상 검은색 옷을 입었다. 또한 종종 겉옷이나 신발 없이 아침에 외출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플루타르코스가 이 카토를 언급했는데 이 카토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재밌죠. 카토가 이렇게 한 이유는 내가 좀 보라색이 아니라 다 보라색 입은데 검을 입는 거는 참신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건데 우린 보통 이런 거죠. 뭔가 다 어떤 무리에서 내가 좀 다른 걸 하는 거는 뭔가 나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걸 자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친구가 정말 가치 있는 것들에만 부끄러워하는 거에 내가 훈련하는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검은 옷을 입거나 뭐 신발을 벗고 다니는 거는 가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 카토도 예, 장난 아닌 내공이죠. 이런 하나만 봐도 139페이지 수치심을 줄이기 위한 전략. 네, 이 책에서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자기 실수를 비웃는 것. 와, 정말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 정말 제대로 된 철학이나 제대로 된 내공을 갖고 있는 영성이나 종교이나 철학자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정말 자기 실수를 비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최소화하면서 기발하죠. 네. 139페이지 자책감. 네. 미래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의 고통에 대한 기억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단번에 제거해야 합니다. 과거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불교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지, 그죠? 과거는 지나가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딱 지금 현재밖에 없다. 그건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만 우리가 소유하는 거지 뭐 과거가 어떻고 뭐 미래가 어떻고 다 부질없고 불안을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그냥 자기 스스로의 모티베이션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 계속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140페이지 과거의 고통을 가져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전에 불행해서 지금도 불행한가? 세네카의 이야기인데, 저도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책 쓰기 수업도 하고 뭐 이렇게 강의를 좀 하다 보면 꽤 많은 특히 여성분들이 자신의 어렸을 때 아픔을 참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저 때 힘들게 하셨다는 공감도 가는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물론 너무 아프기 때문에 갖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긴 하는데, 그래서 저 스스로도 돌아보죠. 나도 개인적으로 그런 아픔이 있었나? 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뭐 굴욕감, 창피 이런 거 뭐 수도 없이 많았을 것 같고. 근데 진짜 큰 아픔을 겪지 않아서 그런지 저한테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저도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셨고 그런 거 따져보면 저도 아픔은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게 뭐 그렇게 저한테 뭐 데미지를 미치진 않더라고요. 네, 141페이지. 자책 후 좋지 못한 내적 대화. 난 항상 모든 걸 망친다. 비생산적인 자벌, 뭐, 셀프 퍼니시먼트라고 썼는데, 이게 뭐 자책감이죠. 반응하고 나는데 두 전략 모두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나 항상 뭔가 일을 망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는 좋지 않은 전략이다. 네, 141페이지. 다른 사람에게 한 나쁜 행동 후에 자책감이 밀려온다면 그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봐라. 그렇죠. 가급적 실천하라.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 그러니까 스스로
스스로한테 자책하는 거를 주는 거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뭔가 잘못했으면. 그런데 결국은 내가 잘못했으면 그 상대방한테 용서를 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근데 가끔씩, 뭐 이것도 소장님이 기독교시니까 약간 뭐 불쾌할 수 있지만 가끔씩 뭐 영화에서 보면 뭔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뜨끔뜨끔해요. 저 미친놈이구나. 저런 애들이 저 기독교 믿는다고 하면 저거 참 기독교가 참 되게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용서를 구한 다음에 뭔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상처받아서 그 가족들은 지금 거의 피피해서 사는데 자신은 예수님께 용서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참 영성의 좀 깊이가 낮음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슬픔, 네, 141페이지. 네. 슬픔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슬픔은 우리가 변화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구하거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네. 타인의 도움을 구하도록 동기를 부여. 뭐 이걸 보면서 제가 타인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걸 이 저자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또 맞는 것 같죠. 우리가 뭐 어려움을 닥치면 타인한테 도움을 벌릴 것 같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아, 정말 타인의 도움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이 글을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여하튼 필요 이상의 슬픔은 공허함을 남긴다는 적절하게 슬퍼하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슬픔을 뭐 멈추라기보다도 슬픔을 자연스럽게 멈추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또 막 스스로 생각하면서 슬픔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또 감정도 있죠, 우리가. 43페이지에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라. 하지만 또한 눈물이 멈추도록 내버려 두라. 세네카 이야기인데. 맞죠?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데 어느 순간 눈물은 멈춰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네. 우린 일부러 그 슬픔을 떠올려서 또다시 슬퍼하려고 애쓰죠. 뭐 옛날에는 뭐 또 사십구제 하고 이럴 때도 부모님 옆에 산소에서 뭐 조선시대나 이때 끊임없이 슬퍼해야 하는 게 그게 되게 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뭐 효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슬픔은 멈춰가는데 막 끊임없이 막 슬픔을 끌어올리는 것. 네, 이것도 우리 인간의 본성에, 심리에 반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런 것도 공허함만 남긴다라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해. 저도 뭐 충분히 공감을 해요. 네,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뭐 여기 책에서 보면 143에서 145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서 한 네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첫째, 고통의 유용성에 대해 성찰하라. 네, 고통은 꼭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그 순간은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결국은 또 좋은 점도 우리한테 가져다 주니까. 둘째, 가진 걸 강조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덜 생각하라. 이러면서 그 사람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삶이 얼마나 더 나빠졌을지 상상해보라. 그 관계가 끝났다는 슬픔보다 그 관계가 존재했음에 감사해야 된다. 이거 보니까 뭐 불교에서 어떤 법륜 스님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분이 이분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하는데 이분한테 이혼 상담이나 이런 어려운 상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 봤거든요. 이분도 결혼도 하지 않은 스님한테. 그럼 스님이 꼭 이 대답을 해요. 아, 한 번 해봤으니 손해 아니지 않냐. 평생 한 번도 안 한 나 같은 사람도 있다라면서 그 이혼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꼭 들을 때 고개가 끄덕끄덕하죠. 그렇죠. 근데 참 웃기죠.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혼 상담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웃기고. 여튼, 네. 한 번 해봤으니까 우리는 손해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좀 재밌었고요. 셋째,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고 싶어 할지를 자문해. 그쵸. 여기 책에서 사악한 전 애인. 이 애인은 아마 우리가 계속 고통스러워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눈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사악한 전 애인이 기뻐할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넷째,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일을 겪었는데 마음을 잘 다스리 극복하고 또한 더 강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렇죠. 뭐 본인만 힘든 거 경험한 것 같지만 뭐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은 차고 넘치고 우리 주변에 지금
시시거리고 웃는 사람들도 잠깐만, 한 시간만 이야기해봐도 눈물 뚝뚝 흘리죠. 다들 아픔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44페이지에 스토아 악파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은 우주에서 빌려온 것이니 언제라도 우주가 되돌려 달라고 요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한다. 네. 언제든, 네, 우리는 또 다 돌아가게 되고, 우리 아이들도 듣게 되죠. 피텍토스의 이야기가 참, 당신이 자녀에게 입을 맞출 때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에게 입을 맞추고 있다는 걸 명심하라.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 그 자체가 슬프죠, 그냥. 우리는 뭐다 죽을 건데, 어차피 50년 뒤면 거의 다 지금 살아있는 분들 다 돌아가실 텐데. 네, 하여튼 뭐 입을 맞추고 있다는 걸 명심.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네, 질투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가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읽으셨으면서 뭐 느끼셨던 일 있으면 뭐 지금 말할 수 없으면 말 안 하셔도 되고 말할 수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네, 141쪽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서 말씀하셨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 당사자한테, 당사자한테, 잠깐만요. 드디어 끄고. 당사자한테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는 이런 내용이 영화 밀양에서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용서 관련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때 전도연 배우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다는 거야 이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떤 고등학교 1학년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용서에 관한 부분인데 죄를 많이 짓는 어, 범인이 하나님께서 용서 다 했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이 나는 기독교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이 고등학생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 부분.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지금 아니면 종료할까요? 계속 해도 됩니다, 작가님. 제가 여기 빈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 네, 네네. 네. 너무 뭐 불편해 하실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되니까. 저 네네. 혼자 있습니다, 방에. 네. 읽으실 수 있겠어요? 네, 혼자 있는데요. 네. 읽지 않고 해야 되나, 읽고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되는데, 읽겠습니다. 네. 행동은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 당신은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느낀 순간이 언제인가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주저없이 일주일 전의 일을 떠올렸다. 아직도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버리는 듯한 생생한 장면이다. 그날은 3년마다 돌아오는 중요한 사회복지시설 현장 평가 교육이 있는 날이었다. 하필이면 2달 전부터 신청해 놓은 외부 교육과 일정이 겹쳐버렸다.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 욕심이 앞섰다.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내린 결론은 오전에 줌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외부 교육을 참석하는 계획이었다. 계획이 머릿속에 정리되자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그런데 곧 더 나은 방법이 떠올랐다. 줌 교육을 녹화해두면 나와 함께 외부 교육에 참석하는 동료들과도 공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시설에 남은 2명의 동료가 흔쾌히 녹화를 맡아주겠다고 했다.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날은 평소보다 부지런히 움직였다. 4호선을 타고 서울역까지 향했다.
일찍 도착해 맨 앞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에어컨 바람이 쏟아져 들어오는 곳이라 이리저곳 자리를 옮겨가며 최적의 자리를 찾았다. 결국 앞자리에 앉은 동료들은 추위에 콧물을 훌쩍이며 뒷자리로 이동했다. 나는 맨 앞자리에서 교육에 집중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외부 강의는 기대 이상이었다.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차고 깊은 내용들이었다. 그런데 교육이 끝나는 저녁 5시 무렵이 되었다. 종일 조용하던 휴대폰이 울렸다. 휴대폰 전화 한 통으로 평온함이 산산이 깨졌다. 바빠서 녹화를 못했는데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말은 나를 얼어붙게 했다. 손에 쥔 펜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상대는 당황스러운 말투로 오히려 나를 탓했다. 전화라도 좀 주시지 그랬어요. 녹화하라고 왜 전화 안 해주셨어요? 서운함과 당혹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감정을 꾹 참았다. 눌렀다. 차가운 이성적 판단의 필요성이 시급했다. 침착한 태도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서둘러서 전화를 끊었다. 급한 마음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바쁜 회의 중이어서 자신도 교육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두 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다. 교육을 놓쳤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읽지 않았다. 당연히 답변도 없었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밝은 목소리에서 기적 같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휴대폰 전화기로 또렷이 들려오는 한마디가 마치 구세주와 같았다. 녹음해둔 파일이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아, 반전이다.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감사함이 저절로 터져 나왔다.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안도의 숨을 쉴 수가 있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쁜 소식이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다. 정말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다. 강사의 목소리는 처음 들을 때보다 더 무게 있게 들렸고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불안을 잠식해 갔다. 나는 펜을 쥐고 중요한 문장을 적으며 내용을 정리했다. 나를 짓눌렀던 두려움은 집중과 의지로 대체되었다. 이번에 실시되는 평가 방법은 3년 전과 많이 달랐다. 짧은 9일 동안 모든 문서를 정리하고 스캔해서 평가 기간에 업로드해야 했다. 그중에서 30%는 임의로 현장 평가를 받는 기간으로 정해진다고 했다.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녹음 파일을 잘 듣고 숙지한 후에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 돌파구를 찾아 나가기 시작했다. 안개가 걷히듯이 두려움도 차츰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를 깊이 체감하게 되었다. 두려움은 감정이지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행동이라는 사실이다. 마르코스 바스케스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행동은 두려움의 해독제이다. 행동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래의 마음을 현재로 당겨온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쏟으면 불안감이 줄어든다. 그날 나는 행동했다. 숨어 피하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갔다. 결국 해냈다. 그것은 작지만 분명한 성장의 증거였다. 이제 나는 알고 있다. 두려움은 도망쳐야 할 감정이 아니라 마주서서 뚫고 지나가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 5명은 모두 각자의 역량을 소리 없이 발휘하는 몰입의 시간을 보내었다. 평소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짧은 시간 동안 평가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각자의 소질을 잘 발휘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서 만난 비빔밥이 지어지듯 이번 평가 준비에서 그러했다고 된다. 이틀 전에 업로드 해놓고 여유 있게 차근차근 수정 보완했다. 우리 상담사들의 능력들이 갑작스러운 평가 준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오늘 밤 12시까지 제출인데 일찌감치 제출할 줄 알았다. 자꾸만 욕심을 내다 보니 보완해야 할 곳이 장마에 풀 자라듯이 나타났다. 피곤했지만 협동에서 마무리하고 또 검토하니 30분 전에 최종 제출을 시도하며 목표를 향하여 할 수 있는 마음을 모아 준비하느라 수고고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어, 처음이나 마지막은 좀, 뭐, 이렇게 호기심을 좀 자극해서, 네, 했는데, 뭐, 중간은, 이건 어차피 가족에 대한 이야기 아니시잖아요, 그죠? 아, 그 상담소에서 그 9일 동안 지난 9일 동안 일어났던 그 얘기를 불안과 두려움과 행동에 대한 지난주에 배웠던 거 연결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네네. 그 연결하신 거 자체는 네, 좀 좋아 보였고요. 네. 근데 여하튼 제가 느끼기에, 네, 첫 시작에 궁금함을 자극하는 시작 부분도 좋고, 뭐, 마지막도 뭐, 나쁘진 않다고 했는데, 어, 지금, 아니, 소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이 상황의 글을 쭉 쓰셨는데, 제가 이제 한 두 번 정도 읽었는데, 소장님의 감성에 그냥 계속 예를 들면, 기쁨이나 안도감, 막 이런 거에 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글은 항상 독자가 읽을 때 저자가 느꼈던 실망, 불쾌함, 안도감, 기쁨을 느껴야 되는 게 좋은 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슬프다는 슬프지 않다라는 얘기 정말 중요한 하나의 문구거든요. 슬프다는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네, 슬프다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나 장면을 묘사해야 돼. 그게 네, 그 독자한테 슬픔을 자극하는 거죠. 지금 이제 소장님의 글을 보면서 중간에 이런 실망도 있었고, 불쾌감도 있었고, 또 안도감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는데, 이게 소장님이 느끼는 이 느낌인데, 제가 이 글을 읽을 때는 그냥 계속 기뻐해, 기뻐해, 안도감을 느껴. 하나님의, 예를 들면 아까 뭐 이런 하나님이 역전에, 뭐 이것도 있었고, 뭐 엄청난 기적 같은 희망이 보이겠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공감이 덜 되죠. 독자인 네, 저로서. 소장님 아마 엄청난 기적일 거라고 아마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셨을 텐데,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기적 같은? 이게 그렇게 크리티컬한 거야? 라는 제 의견이 들어가는 그 생각이, 읽을 때. 아, 그래서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저를 공감시키려면 이게 정말 이적됐다라는 느낌의 상황을 보여줘야 돼. 이게 안 되면 완전히 뭐, 뭔가, 뭐, 누구 뭐, 완전히 엎어지거나, 뭐, 누가 뭐, 돌아가시거나, 뭐, 여하튼, 엄청난 뭔가가 상황이 있으면, 와, 정말 기적이 일어났네? 라는 느낌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런 느낌은 안 들었던 거죠, 저는, 읽을 때, 독자로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네, 작가님 11시에 밤 11시 12시까지였는데 그날 7월 3일 밤 12시까지였는데 7월 3일 밤 11시에 저희가 세 명이 근무를 했어요. 12시까지. 근데 밤 11시에 어, 베트남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이사장님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거. 그 카톡을 하긴 하세요. 그런데 저 4층에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3층에서 일했는데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례식에 와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집에 12시에 퇴근해서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글을 쓰고, 네, 4시간 자고 출근하고, 아유, 고생 많으시. 네, 그리고 다시 어제, 에, 금요일 날, 잠시, 바로 전에 여기 장례식장에 왔고, 저는 반찬해서 다시 와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네. 네. 아유, 음, 고생. 그 전날 5장을 연필로 썼어요. 펜으로. 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거실에서 에어컨 안 틀어가지고 거실 틈 방에서 컴퓨터가 없으니까 노트북 생각을 못하고 그냥 노트에다가 5페이지를 쓰고 이날은 또 숙제해야지 그러고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머리가 계속 영혼이 떨렸거든요. 그 평가 받은 줌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안 가고 녹화를 하지 이러고 안 하고 다른 교육을 먼저 신청한 교육을 들어러 갔다가 결국 그 상담사가 저 까먹었는데요. 녹화 못했는데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진정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글로 표현이 다 안 됐습니다. 네. 표현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제가 공감하는 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독자들이 공감을 해서 야, 정말 야, 이거 정말 큰일 날 네, 뻔했는데 이게 해결됐구나. 카타르시스가 딱 느껴져야 되잖아요. 기적 같은 뭐 이런, 지금 우리 네, 소장님 네, 말씀하셨던 정말 그런 상황이 이 글의 상황이나 상황별로 정말 이게 안 됐을 때 완전히 큰일 날 일이 해결이 되는 거를 보여주면 네, 좋은 글이 되죠.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네, 그냥 일기죠. 이거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네, 네, 이거는 소장님이 아시는 네, 분이 이거 좀 보겠죠. 근데 다른 뭐 저도 그냥 제3자인 독자에서는 음, 그렇게 뭐 매력적으로 이 글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덜 되죠. 네. 그래서 노트에 5페이지 써놓은 거와 별개로 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마음은 그렇죠. 숙제해야지 이 생각이 들어갖고. 네. 그렇죠. 숙제 하시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일이고요. 네, 여하튼 슬프다는 슬프지 않다. 슬픈 상황을 묘사해주고 표현해줘야지 슬프다라는 그 상황, 네. 어, 네. 많이 인지하시고, 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하튼, 네. 잘 뭐, 알겠습니다, 작가님. 네. 오늘 뭐 그만할까요? 작가님 거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음, 제가 네네네.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읽어드리겠습니다. 환생은 영원히 산다는 절대적 영성. 뭐 좀 윤회라고 쓰는 게 지금 읽어보니까 더 나은 것 같고요. 윤회로 읽겠습니다. 빗방울이 기와를 두드리는 소리가 처마 밑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몇 분 전까지 해도 잠시 해가 나더니 이내 또다시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다. 습한 공기 사이로 흙냄새와 젖은 나뭇잎 냄새가 진하게 퍼졌다. 제이와 빛은 마루 끝 낮은 처마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마당은 어느새 작은 웅덩이로 가득해졌고 툇마루 아래엔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제이가 고개를 돌려 말했다. 빛, 이런 날씨처럼 나도 요즘 생각이 왔다 갔다 해. 어떤 날은 모든 게 명확한데 또 어떤 날은 왜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 빛은 느릿하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제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지금 네가 느끼는 그 혼란도 흐름의 일부야. 빗줄기처럼 생각도 왔다가 그치고 또다시 쏟아지고 삶이란 원래 그렇게 순환하는 거야. 윤회도 마찬가지지. 제이가 빗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다. 윤회, 그게 진짜 있는 걸까? 그래, 윤회는 그냥 상징이 아니야.
우리가 모두 다시 태어나고 다시 배워가는 여정이지. 윤회는 영원히 산다는 절대적인 약속이야. 아무리 인간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자연의 계획은 단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어. 근데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망가져 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빛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물방울 하나가 마당을 적시고 땅속까지 스며들지. 너도 그런 하나의 점이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거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카르마도 그렇게 생기는 거네? 매 순간 작지만 쌓이는 선택의 결과. 맞아, 카르마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야. 인간이 만든 법, 제도, 기업, 심지어 판단과 습관 속에서도 카르마는 스며 있어. 진정성이 없는 것들은 반드시 무너져. 비가 잠시 잦아들었다. 처마 밑 너머로 햇볕이 희미하게 비쳤다. 마당의 물웅덩이 위로 빛이 반짝였다. 제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윤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 계속 산다는 게 꼭 축복일까? 신 마루기둥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윤회는 신이 주는 응답이야.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 결국 우리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약속이지. 그러니 축복이야. 다만 그것이 고통처럼 느껴질 땐 아직 우리가 진실을 다 보지 못한 거고. 제이는 가만히 마당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진짜 성장은? 그걸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데 있겠네? 빛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래, 윤회는 생명에게 주어진 불멸의 흐름이야. 모든 생명은 살아야만 해. 살아있으니까 배울 수 있고, 배워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 모두는 사랑의 완성에 접근하는 거지. 다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그 여정을 짧게 만들 수도, 길게 만들 수도 있어. 다시금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빗소리가 차분하게 들렸다. 마치 세상이 한 박자 쉬고 다시 숨을 고르는 것 같았다. 그 고요 속에서 제이는 작게 웅을거렸다. 빛, 나도 그 흐름 속에서 한 발짝 나아가 볼게. 빛은 조용히 웃으며 대꾸했다. 그걸 알았다면 한 발짝은 내디딘 거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네, 쓰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시간이. 이거 잠깐 말씀 좀 드릴까? 재미나게. 네, 네, 음, 네. 출판사에서 이렇게 네 개를 보내왔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축하드립니다. 네네. 출판사는 이 1번, 1안을 조금 더 미는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 저도 제가 이런 문장을 쓸 수는 없으니까, 세네카 씨 오늘 수영장 물온도는 좀 어때요?라는, 이건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제가 못하는 걸 네, 해줬기 때문에. 근데 네, 이 세상을 수영하는 법이라든지, 뭐 수영장의 스투어 철학자라든지 흔들릴지언정 가라앉지 않는 마음을 이런 거는 제가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 느낌으로 가려고 지금 제목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문의 이메일 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네, 보셔라라고 하셔서 네. 한번 하니까 다른 분들도 다들 뭐 이 의견이 조금은 더 많더라고요. 네. 소장님은 아마 네 번째 이게 좋았다고 하셨구나. 네. 두 이것도, 번째가 첫 번째, 네, 4일. 그러니까 이게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번째가, 네, 가장 좋다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1번이 그 다음에 좋았다고 하셨고, 네. 이것도 네, 뭐, 네, 나쁘지는 않은데, 네. 수영장의 스타처럼. 어떻게 보면 제가 추구했었던 내용이 이거죠. 수영장의 스타처럼 만났다니까. 이걸 좀 음, 줄여서 이분들이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뭐 이런 거는 잘 만들었죠. 나는 물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을 배웠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것들이 아니거든요. 편집자나 이 출판사에서 만든 거니까. 근데 출판사는 또 재밌는 게 요 4만을 주면서 이거는 책 독자들이 가장 책 많이 읽는 독자가 20, 30대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20, 30대 네, 여자들은 이 제목을 더 좋아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새벽에 스파, 네, 필로소피, 스위밍 클럽 이렇게. 저는 전혀 와닿지 않았는데 여하튼 뭐 여성들의 또 20, 30대 여성들의 감성은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하튼 근데 뭐 이거를 찍어주신 외래어 분, 같아서. 네, 네? 외래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필러소피, 뭐, 스토아, 네, 그렇죠. 스위밍. 네. 와닿지 않는데 그 출판사의 이 장문의 이메일에서는 이건 20, 30대 여성을 위한 제목이다라고 하면서 또 주셨더라고.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죠. 이 세상을 수용하는 법, 이것도 좀 출판사에서 좀 재미나게 지었는데 이게 부제에 여기 있어서 스토아 네, 철학으로 배운 이 세상을 수용하는 법. 그래서 1번 정도로 저도 지금 네, 생각해서 네, 출판사한테 주려고. 멋지세요. 네, 멋지지 멋져요. 않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 상황도 소장님도 또 다른 데 계시니까 오늘은 네, 여기서 네, 하고요. 다음 주는 161페이지까지 네, 그렇게 하는 걸로 2주차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